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이제 7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는데 네. 통합당은 보이콧 후에 국회 복귀한 상황, 야당 없이 한 달여를 보냈는데 네. 자, 지금 3차 추경이 통과된 상황에서 국회는 지금 숙제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잡히질 않았고요. 예. 어제 월요일에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상임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우선은 이제 본회의와 상임위마다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당이 이제 이 또 새로운 여야 격돌의 과제들을 잔뜩 안고 들어왔죠. 예. 여기는 이제 국정조사 하자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 우선 뭐 어제 이 복귀하자마자 우선 다시 법사위원장 밀당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를 상반기 2년은 민주당이 맡았으니 하되, 예. 그러면 이제 하반기 2년은 통합당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걸 뭐 기존의 받아줄 리는 주장이나. 없고요, 민주당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나왔던 주장인데, 이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 예. 그래서 이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이제 이 자구와 체계 심사를 법제위에서 하고 사법위에서는 이제 이 법무기관들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이미 한번 일축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법사위 문제를 환기시킨 그런 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국정조사는 윤미향 의원, 정의연 사태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존 볼튼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정부의 이 대북 관계 정책이 실패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에서 따져보자라고 하는 실제로는 좀 이 밀당에 드라이브를 거는 예. 이 논란의 거리들 또 이제 여야 갈등의 거리들을 이제 들고 와서 공세적으로 예. 제스처를 취하는 양상이고요. 혹시 그 상임위원장 얘기는 좀 진전이 된 게 있나요? 그 왜 원래 민주당에서 7석을 11대7. 양보를 했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진전된 네, 얘기는 네. 없고 그 좀 다시 그냥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는 게 낫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18대 0은 예. 지금 민주당에게도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큰 부담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사실은 뭐 상임위원이나 여야가 상임위원장이 18대 0이냐, 11대 7이냐 하는 것이 크게 정당의 의미를 주진 않지만 네. 사실 다선 의원에게는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 예. 네,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예산결산위원장 그게 뭐라고 사실은 황영철 의원이 물론 재판 때문에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 예결위원장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제 그런 또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같은 당 내에서도 상임위를 이제 분배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항상 벌어지곤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김순자 의원인가요? 그 기억이 맞습니다. 좀 나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다선 의원들에게는 이게 나름 굉장히 이 권한과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산이 좀 다르게 주어집니다. 아, 그렇죠. 네네. 예.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은 더 이제 의정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가져갔으면 하는 게 이제 재선 이상 다선 의원들의 마음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조금 분위기를 풀기 위해선 예. 민주당이 나눠주는 게 좋죠.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대로 안 받겠다 이렇게 인터뷰는 네, 하던데 속마음은 좀 다를 것도 같고요. 이렇게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가져오기도 애매해지거든요. 예. 지금 7월 임시국회의 시작점이 아주 좋은 타이밍인데 문제는 그러려면 몇 가지의 좀 이 화합의 기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우선은 한 달 동안은 보이콧 투쟁 들어와서도 이 아주 뭐 전투력 만렙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나오는 걸 보면 예. 우선 처음에는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11대 7로 나눠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네.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또 그러기에는- 이건 말고도 우리 지금 네. 뭐 부동산 문제도 너무 시끌시끌하고 또 그렇죠. 최근에 터진 그 체육계 그 폭행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도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지금 전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예. 앵커님하고 공유를 하는데 예. 이 정치권의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지금 이제 이 청와대 정부 여당의 7월 가장 수건 사업은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은 이미 이건 위헌이다.
적어도 이걸 그러면 패스트 트랙에서 처리된 법대로 실행하려면 예. 헌재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먼저다라고 해서 이거 하세월 갈 전망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위원회가 구성이 어렵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여당이 그러면 야당을 스킵하고 뛰어넘고 그 야당 없이 이 추천위원을 뽑을 수 있는 백혜련 의원의 발의안 같은 것들을 처리해버리면 또 경색되죠. 얘기 나올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우, 최근에 국회를 보면 사실 그래요.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지금 뭐 상임위원장 자리 갖고 다투고 뭐 공수처 문제를 다투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당장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체육계 폭행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민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금 야당이 제가 보기에는 좀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상에 좀 전환을 해서 뭐 대여 투쟁하고 뭐 정치 권력 싸움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이런 문제들 좀 이런 걸 좀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하면 통합당 지지율 팍팍 오를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여당도 긴장하게 되고 그래야 이게 정치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앵커님이 국회에 들어가셨어야죠. 최영일 평론가께서 좀 해주세요. 전 100% 공유하는 게 지금 야당이 이 여대 야소에서 한번 힘을 써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론의 바람을 타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공수처 문제든 뭐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막 싸우고 있는 문제든 그게 그렇게 여당의 이 개혁과제라면 알아서 처리하시고 책임을 지십시오. 저희는 말씀하신 그대로 부동산 정책 문제 좀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3차 추경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이 인권 문제, 지금 고 최숙현 사건, 지금 이게 통합당이 이용 의원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달 26일에 벌어졌지만 묻히고 있었던 사건을 이번 달 1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확산시키는데 공을 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저 민주당 또 이모경 의원 같은 분이 나섰는데 다소 발언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야당이 드라이브 걸기 좋은 타이밍인데 그렇습니다. 자꾸 이 힘이 엉뚱한 쪽으로 분산돼 있다는 안타까움. 앵커님 지적을 전 정확하게 이런 것도 그렇고 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오늘 그 부동산 관련 법안을 또 발의했던데 이런 것도 좀 더 선제적으로 통합당에서 좀 치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의 아주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뭐 종부세 내는 사람들 뭐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대변하기보다는 95% 이상의 절대 다수를 좀 대변해주는 이런 법안을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게 좀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려워져 있는데 고강도 정책을 계속 냈지만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 전문가인데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한마디를 했어요. 그렇게 조세 정책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 세금 정책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이분이 고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란 얘기는 안 나와요. 결국은. 항상 대안. 근데 예를 들면은 그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은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사과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보유세 카드를 꺼내라.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또렷한 입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거 뭐 다수 국민들이 조금 이거 세금 올려서 짤 문제인가 할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선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비판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103석이 상당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 몇 가지 지금 뜨거운 포인트만 잡고 들어가도 참 통합당이 혹인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네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뜨거워서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민주당 의원 4분의 1 정도가 이제 다주택자고 42명입니다. 42명, 통합당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참 의아한 게 지금 뉴스에는 정확히는 안 나오던데 박병석 의장이 이제 2주택자인데 강남집이 뭐 4년 만에 23억이 상승했다는데 그러니까 총액 23억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른 것만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오른 것만 23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집에 살길래
예? 이렇게 오른 건가? 이거하고 아. 비슷한 게, 그래서 박병석 의장 사례와 대비돼서 얘기되는 게, 예. 그 이전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있었잖아요. 예. 이 김상곤 이 부총리가 이 정부 시책대로 2주택 중에 하나를 팝니다. 이 강남에 있는 이제 나름 고가 주택이었는데 예. 이걸 팔고 나서 23억에 팔았는데 예. 이게 한 3년 만에 34억으로 올랐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시세 차익 한 10억을 포기한 셈이 됐죠. 그렇네요. 정부의 정책을 따른 건 아주 잘한 건데 예. 지금 문제는 이 청와대 비서관 중에 12명 그리고 장차관 중에 다수가 예. 4채에서 2채 이상 보유자들인데 안 팔고 최근에 저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예. 정말 그 반포의 집을 내놨다고 했다가 청주 집으로 바꾼 거는 예. 너무너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패착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실수로 반포로 발표했다면요. 그냥 반포를 팔았어야 돼요. 그 정도로. 네. 예. 그렇죠. 이게 뭐 물론 한 10억대 아파트입니다. 이게 평수가 넓지도 반포집이. 않습니다. 예. 뭐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뭐 전세를 구해서 옮기더라도 이 비서실장이면 대통령 외에 청와대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좀 주면서 단호함을 보였어야 아래서 따를 텐데 이게 약간 좀 해프닝, 코미디가 되면서 그러면 비서관과 장차관 누가 팔겠냐고요. 지금 흠쩍도 안 하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 역풍을 일으키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사실 뭐 한간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집값 안 잡는 거다. 이런 의혹의 시선이 많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꼭 의혹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뭐랄까요. 청와대에서 보면 참 얄미울 것 같다.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가 자, 청와대 재직자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딴다. 결코 잃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청와대 내에서는 얼마나 얄미울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내부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을 인정하는 제스처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면이 서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주 참 이 법무부 장관의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 한 15년 만에 있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고요. 주말을 통해서. 네. 어제 오늘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것 같네요. 아직 없어요. 예. 원래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이르면 화요일 오늘 나올 것이다. 근데 이르면이라는 뭐 수식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혹시 뭐 저녁에라도 나오면 속보로 뜨겠습니다만 또 오늘 해가 지고 넘어가면 내일이 되면 이제 장고가 되는 거거든요. 장고. 자, 장고 끝에 이게 악수냐 묘수냐. 그런데 오늘 이미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버렸어요. 어떻게요?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이 지휘권 발동을 하지 나흘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이 세평 또 저도 이제 진단을 한 바 검사장들의 전체 회의에서 나와진 중론은 자 이제 외부의 전문 자문단 소집은 없던 걸로 한다. 이거는 지휘를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게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게 뭐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권을 보장한다든가 또는 검찰총장이 결과만 보고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또 검찰청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되는 바 요건 좀 이 수사 재지휘를 해주시오라고 하는 건의를 할 것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못 받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부분 항명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추 장관 입장에선 오늘 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그대로 실행하라. 아이고, 그랬군요. 이렇게 압박을 한 거예요. 쐐기를 박았군요. 네, 쐐기를 박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 이 건의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건의를 하자마자 그것은 항명입니다. 그렇죠. 부분이냐 전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항명이 이루어지면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을 예전에 감찰하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결국 감찰 카드를 뽑아드니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때 그게 그 감찰이었나요? 황교안 네네, 당시 법무장관이 시끄러웠는데 사퇴 안 한다였죠. 나는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찰을 안 받고 그냥 옷을 벗은 네네. 거죠, 당시에. 그래서 헌혜자 때문에 언론이 흔들어서 나간 게 이제 그 정황적으로는 맞지만 결정타는 법무부 장관의 감찰 카드였어요. 예. 그런데 이 추 장관도 검찰총장이 이 상급자에게 항명을 합니다. 이건 하극상입니다. 감찰하겠소 하면은 결국 이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들인데 이 잘 보시면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지금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은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어도 청와대가 동의해야 윤허해야 이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는 감찰 카드도 뽑을 수 있는 것인데 추 장관이 이게 좀 앞서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는 이 좀 협력하라. 저 거취 논란은 버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윤 총장이 이 대선 주자 3위잖아요. 10%잖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이 당정의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또 이 윤석열 총장이 뭐 어떤 액션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사장 회의에서 모여진 중론을 본인이 윤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 차례 나눠서 회의를 했잖아요. 또 하루 종일. 고검장 회의, 서울 소재 지검장 회의, 지방 소재 지검장 회의 9시간 했고 본인도 대다수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이게 주말 사이에 정리가 돼서 어제 보고가 됐고 그럼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게 부분 받고 부분은 거부. 그리고 이제 사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추 장관은 이미 오늘 선제적으로 입장을 다 얘기해 버렸는데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총장이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거취를 또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정치권이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벌집을 건드리는 상황으로 다른 이슈는 다 이거 하나로 한여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